2주째죠. 예, 격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법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제가 한 15년 정도 강의했지만 공시법 강의 제대로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좀 어렵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격주 강의하는 학원도 해보고 매주 강의하는 학원도 해보고 다 해봤고, 네, 이제 주 5일째 맞춰서 격주한 학원들이 생기면서 공시법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4번에 끝내달라는 거 이거 끝낼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공부가 다 된 상태라면 막판에 일일 특강 같은 거 하루에 다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전제가 여러분들이 다 내용이 다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는 전제에서 가능한데, 초보자들을 놓고 이렇게 격주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노력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쭉 우리 책은 보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빼고 단출화시켰어요. 기존의 시중에는 문제 교재들 보면 이론이 나오고 다음에 기출문제들이 한 매 단원마다 상당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보통 500에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2차 공시법 교재는. 근데 이건 그런 걸 다 빼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하거나 이런 공부하는 데는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풀이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속 실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주 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여러 선생님들한테 다 한번 내용을 들으셨죠? 칠판이 아주, 이게 다 지워진 건가? 깨끗하진 않네. 자, 나머지 과목들은 한 번씩 다 들었겠는데 공시법은 오늘 처음이죠. 근데 공시법이란 법을 여기 학원에 오기 전에 들어보신 분 있어요? 못 들어봤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률을 찾아봐도 그 법률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소개를 안 해드렸네.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는 거로 하고 제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게 될 이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시법이 이제 법명이라고 하죠. 법명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률을 검색하려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 법명을 넣으면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유효한 법률은 몇 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냥 천 단위로, 100단위나 1000단위에서 한 3, 400개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 20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법률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공법 시간에 들으셨어요? 3,000개가 넘어요. 현재 시행되는 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법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각 정부 부처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6과목을 공부하는 거고, 그 과목 중에서 해당되는 법률들이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배우는 법 6가지 법률이 들어갔다든가, 또는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것은 단일 법률로 써져 있고, 우리 공시법이라는 것은 2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시간에 이 진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행히 이 책은 앞에 부동산 공시지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책에 있는 것보다는 설명을 잘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강의하신 선생님들이 한 10에서 20년 강의했다. 그러면 하루에 오전, 저녁 2번씩 해서 많을 때 일주일 내내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10년을 강의해 보세요. 이 내용이 안 봐도 처음부터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숙달된 선생님들이 얘기해 줄 때는 여러분의 책을 하루 종일 읽어도 모르는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책을 보면서 막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내용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만 해가지고는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20대 기억이 아니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면 그냥 다 암기해도 돼요. 그냥 무조건. 시험 나올 때 딱 정리해가지고 계속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2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기억력이 자꾸 소실돼서 자꾸 들었지만 좀 지나면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한다 하더라도 암기한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없어지나요? 저게 왜 이렇다는 걸 알고 나면 시험장에 가서 실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주관식일까요? 객관식일까요? 예?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 즉 5개 지문 중에 답을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럼 고르는 문제죠. 그 얘기는 문제를 읽고 답 중에서 해당되는 걸 하나를 찾아내면 된다는 것은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확히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합격생들 수없이 많이 지도해봤고 많이 봐왔지만 여러분들 1월 초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출발하지만 10월 달쯤 가면 거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저도 재밌어요. 소뚜껑 운전 30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한 10달 정도 공부하고 나면 부동산에 관해서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달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 2차, 이 공시법 2차 과목에 들어가 있죠? 그거 다 들으셨죠 이제? 1차가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2차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 공법, 또 세법, 또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돼야 합격한다고 얘기 들었나요? 평균 60 맞으면 합격하죠? 근데 60점 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법을 30점 맞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을 90점 맞았어요. 합격했습니까? 그래서 최소 40점 밑으로 떨어진 게 있으면 안 됩니다. 40점 아래가 꽈락입니다. 그래서 평균 60 넘어도 40점 밑으로 떨어진 게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1차 평균이 70이에요. 2차 평균이 50이에요. 합격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1차와 2차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평균 60 이상, 2차 평균 6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물어보면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연초도 아니고 한 7, 8월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겠지만 한번 여러분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자, 공인중개사는 1차 과목하고 이렇게 2차 과목이 있습니다. 합격하려면 1차 평균 60 넘어야 되겠죠? 2차 평균 60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격한 거예요. 근데 1차 60 이상 됐지만 2차는 60이 안 됐어요. 50점이야. 이것은 뭐예요? 예? 1차만 합격한 거예요. 1차만. 그러니까 다음에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차 면제하고. 그러니까 절반을 떼놓고 반만 가지고 2차만 한 번 더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가 불합격. 평균 60이 안 됐어요. 근데 2차는 평균 80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걸? 이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은 둘 다 합격하든가 아니면 1차만 합격하든가 이런 상태로 가야 되지, 1차가 안 되면서 2차만 돼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고, 자, 1차 과목이 1차와 2차는 딱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에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있어서 이 두 과목이 평균에서 60 맞아야 돼요. 1차 점수를 2차 덜어주지 못하고 2차 점수를 1차에 덜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1차 상호 간에는 서로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법이 조금 약하면 학개론에서 좀 올려주면 되고, 개론이 약하면 민법 좀 덜 맞아가지고 덜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60만 넘으면 합격이고, 2차 과목은 이렇게, 자,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공시법 및 이 세법이 한 과목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 한 과목. 자, 그래서 공법이 40문제 봅니다. 40문제. 여기 공인중개사법 이것도 40문제.
문항수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공시세법 묶어서 40문제야. 근데 공시법에서 24문항, 세법에서 16문항을 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공시법이라는 법률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구체로 들어가면 여기에 지적 파트하고 등기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파트, 이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12문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법명은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 명칭은 길은데 우리가 그냥 지적법이라고 얘기해요. 지적. 이 지적 파트에서 12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 및 세법은 이렇게 한 과목을 구성하면서 문항이 배열이 됐어요. 이렇게 배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공법 정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걸 이해하려면 행정법 지식이 있으면 금방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10월달 시험 봐서 한 50점대 맞으면 합격권에 들어간 거예요. 50점 선. 알았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50점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80점 목표로 공부했는데 50점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야. 목표를 이렇게 놓으면 그거 밑돌아요. 여러분들이. 목표는 항상 멀리 높게 보고 가는데 가다 보면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이거는 합격생들 평균이 한 70은 넘어야 합격합니다. 70은. 이게 효자 과목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이. 여기서 보통 75점 정도에서 80점 정도 다 나와요. 그러면 공법에서 부족한 걸 전부 다 메꿔주고도 남습니다. 공시 및 세법은 평균 60이 당연히 나와 이건. 60점 맞습니다. 평균하는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여러분들 세법 뭐 계산하는 문제 까다롭고 그러면 절반만 맞으면 됩니다. 16문제 중에 절반 8문제만 맞으면 돼요. 알았어요? 50%. 반타작은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반을 맞았다는 건 실력이 반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60점 맞는 사람은 30점 실력이면 60점 나와요. 왜? 30점은 자기 실력으로 맞는 거고 나머지 30은 찍어서 맞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듣다 보면 대충 찍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실력은 60점 실력이 안 되면서도 60점이 나오는 이유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찍을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법은 절반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민법에서 들었던 내용이 많이 나오네. 그래서 좀 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민법 물권법에 대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민법 186조에 가면 물권 변동관계를 규정해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자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등기 절차를 규정한 것이 뭐다?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야. 이 등기법이 없으면 물권 변동 되지가 않아. 등기 안 하면 물권 변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 세종시에 오니까 엄청나게 등기할 물건이 쫙 보이네. 오다 보니까 다 공사하고 있어 여기. 여기 와서 법무사들하고 그냥 하나 집단 사건 하나 맡아도 엄청난 수익이 남을 것 같아. 저는 실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업도 많이 하고 학원도 운영해봤고 강의도 오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쪽에 분위기 최근에 처음 와봤어요. 바빠가지고 올 시간이 없었는데 와보니까 아침에 여기 이 공사 현장을 많이 돌았습니다. 내비가 엉뚱한 데로 찍어줘가지고 여기 세롬동 48하고 내가 딱 인터넷에 보고 왔는데 못 찾아요. 여기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체크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근처 조금 헤매다 보니까 바로 앞까지 와서 헤매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등기가 요 민법 물권법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얼핏 들 땐 쉬워요. 많이 듣던 용어들 나오네. 뭐 그 정도는 알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민법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등기 절차를 물어봅니다. 등기 절차는 실무적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제 부동산 등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원리를 아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절차라는 건 어떠냐? 내용이 없어. 순서나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 내가 내 집으로 가는 길을 한번 내가 가봤어. 그럼 집 찾아갈 수 있다? 못 찾아간다? 내가 우리 집 직접 한번 걸어가 봤어. 그럼 집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갈 수 있어.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옆 사람한테 우리 집 찾아오는 길을 말로 설명해줬어. 그 사람이 찾아올 수 있을까 쉽게? 자, 저 앞에 가서 300m 가서 우회전, 그 다음에 좌회전, 유턴해가지고 와가지고 500m,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렇게 몇 번 듣고 나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예? 그거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길을 가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같이 실체법은 내용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이건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은 이거 절차를 내가 안 해본 걸 들으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또 들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무를 해보면 재미도 있고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학생들 있죠. 이 사람들은 금방 따라와요. 너무 재밌다고 금방 따라와. 등기는 이렇게 쉽구나.
왜냐면 자기들이 맨날 하는 거니까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뚜껑 운전 30년 분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들어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등기 요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목 특징이. 그래서 얼핏 들을 때는 민법 시간에 들은 말들 막 튀어나오네. 쉬워. 근데 시험 보면 점수는 안 나와. 이게. 근데 거꾸로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이름도 생소하지만 뭐 지적, 측량이니 뭐 이상한 말 튀어나와. 그럼 이것도 생소해. 근데 여기는 이론적 깊이도 없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아요. 이거 제 강의만 들으면 제대로만 들으면 12문제 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지. 다 맞지 말아라. 출제위원들도 생각해야지. 한 2문제는 틀려줘. 출제위원도 생각해서 여유 있게 그렇게. 그럼 12문제 다 맞아야 되는데 이건 10문제 맞으면 돼요. 10문제. 이거 거의 다 나와. 이건 거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론 깊이가 하나도 없어. 다만 처음 들을 땐 어려워. 왜? 안 듣던 표현들이니까 생소해서. 그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서너 번 들으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다 다 알아버려요. 근데 등기는 처음에 쉬운 듯 하지만 들어보면 갈수록 문제 풀다 보면 더 어려워져.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절반만 맞으면 돼. 몇 문제? 6문제만. 알았어요? 그러면 6문제, 10문제, 8문제 합치니까 총 몇 문제야? 24문제. 40문제 중 24문제가 몇 점이죠? 이게 60점이에요. 그러니 2차는 1차만 통과하면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들으면 다 자동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이거. 개론 1차에서 통과하고 나면 2차 이거 공법 50점 절반 반타자 못 오겠어요? 아무래도 절반 맞는 정도 찍어서 반 맞는 거. 요거는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70점만 맞아주면 요 이상은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러면 2차 과목은 뭐 무난하다 이런 얘기. 제대로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동차로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다 들었겠지만 아까 보니까 1차 점수와 2차 점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게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아까 이런 법률이 있다 있어 없다 있어요? 네? 부동산 공시법이란 이런 법률 이게 여러분들 법하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대학에서 법학개론 들어보신 분 있어요? 법학개론이라는 거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개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공법 시간에 혹시 법 체계에 대해 설명 들었나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 아주 특이한 과목이에요. 특이한 과목. 자, 이게 공시란 말이 뭐야? 공시. 첫 시간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공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시가. 에? 알려주는. 그렇죠. 그렇게 상식이 있어요. 항상 이 과목은 상식적인 데 출발하는 거야. 우리 이 법학 과목을 잘하려면 국어 실력이 있으면 돼요. 언어에 대한 이해력. 그것만 있으면 접근이 쉽습니다. 수학이나 이런 과목을 잘하는 사람은 법이 어려워. 그런데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법이 쉬워.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수학을 잘하면 뭐가 좋냐? 학개론이나 세법 같은 건 잘해요. 자, 그럼 요 공시란 말은 자, 일반인한테 알려준다. 즉 공개 표시하여 알려준다. 무엇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았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 표시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뭘까요? 여러분들 벌써 5과목 다 들었으니까 민법 시간에도 부동산 얘기할 것이고 중개사법 시간에도 부동산 얘기할 것이고 각 과목마다 부동산 정의가 다 있어. 알았어요? 근데 자,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정착물 중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또. 근데 공시법 시간에 다루는 요 부동산은 즉 공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우리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 돈 되는 것만 좋아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제일 돈 되는 걸까요? 에? 부동산 중 집, 또 집만 있어? 땅도 있지. 땅과 집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법률적으로는 땅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한다? 토지.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건물. 이렇게 표현해. 집, 땅 이러지 말고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이 공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공시법 시간에는 토지하고 건물 이 두 가지만 취급합니다. 다른 것은 공시법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자, 부동산 공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 뭐라고? 토지하고 건물만 공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렇게 나눠졌다. 이 중에 지적 파트하고 요 등기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때 지적 파트에서는 요 말 그대로 지적이니까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에서는 건물 다루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등기에 가면 토지 등기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야. 그러면 토지 등기도 있고 건물 등기도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취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객체로 놓고 봤을 때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오면 토지 건물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렇게 나와서 부동산 공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오로지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자, 부동산 공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뿐이다. 왜 틀렸을까? 그런 것도 있고 명인 방법도 있고 뭐 민법 시간에 많이 들은 것 같으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다른 과목들에서도 부동산 범위가 다 있지만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오로지 토지와 건물뿐이다 하고 질문했어. 그러면 이것뿐이 없다고 얘기하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해야 돼? 에? 맞다고 해야지. 분명히 답을 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민법을 다루는 부동산 범위고 공시법 즉 부동산 등기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쪽에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토지와 건물만 다루지 이건 임목법에 가야 돼. 부동산 등기법에 다루는 게 아니라 공장재단 저당법에 가야 돼. 다른 법률에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시와 관련된 공시 대상인 부동산 토지와 건물만 다룬다고 하니까 다른 건 다루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머리 쓸 거 없어요. 요것만이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요 공시법 속에는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게 바로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 그 다음에 법명이 좀 길다겠죠. 이게 계속 바뀌었어. 원래는 지적법에다가 뭐 여러 변화를 거쳐서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이 지금 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법명이라고 해요. 법명이 길어. 그럼 여러분들이 요 법률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똑같은 명칭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법이라 해서 똑같은 법은 아니에요. 법에도 단계가 있어. 법에도 단계가. 자, 성문법 이렇게 우리가 글자로 딱 문자로 표시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전이 있는 이런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법에서 제일 위에 있는 법칙에서 제일 상위 규범을 뭐라고 할까? 상위 규범. 제일 위에 있는 규범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규범. 예? 헌법이지. 헌법. 헌법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에서 권력 구조. 예를 들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이렇게 다 나눠주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토 조항도 있고. 요즘 사태와 관련해서 헌법 조항이 많이 문제되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있죠. 우리가 법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상위 규범이에요. 여기서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마음대로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왕조 시대는 왕이 이렇게 하면 끝났어. 그래서 지금은 법치주의 하니까 반드시 국민 대표기관이 결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세금을 내라, 군대를 와라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돼?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법률로. 이 법률은 누가 제정한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위 규범이 법률이에요. 이 법률은 헌법의 내용에 위반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법률 제정했는데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우연법률 심판을 통해서 즉시 무효화 처리해버려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그냥 무효가 된다.
근데 이 법률은 모든 내용을 다 세세하게 규정할 수가 없죠. 예? 세부적인 사항 다 규정할 수가 없어. 법률 조문이 한 10,000개 만들어 놔봐. 그거 어떻게 다 읽어? 민법 많다 해도 굉장히 내용 읽어보면 어떻다? 내용이 어때요?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예? 민법 하나도 공부 안 했어요? 많이 하셨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민법 총칙을 보세요. 굉장히 추상하잖아. 1번 민법 제1조 신의성실 원칙 이런 거 보세요. 신의성실해야 된다. 이게 무슨 너무나 광범위하잖아.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 그런 거.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건 뭐야?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얘기야. 즉 구체적인 조문이 없으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 내용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이지. 법률이 식사 시간에 반찬은 몇 그릇 놓고 숟가락은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할 수가 없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이 법률을 제정할 때는 대강의 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줄거리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규정할 수 없어.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하나? 그거는 집행 단계 너희들이 필요한 걸 채워놓고 해라. 이 법률 범위 내에서 위임해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규정하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명령이야. 명령.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 요 명령 있고 요 밑에 또 뭐가 있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배우는 이 법률, 여기 법률, 요 법 이것은 전부 다 뭐다? 헌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해요. 법률. 알았어요? 법률.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는 법률 다 이런 거 여기 들어가는 거. 행정법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법률 또는 뭐 건축법, 농지법 다 뭐다 이거? 법률이야. 이 법률 누가 제정해 줬다고? 자, 전통적인 삼공분립이 뭐야? 여러분 기본적인 법 체계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틀이 안 잡혀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원래는 어떻게 권력을 한 사람에 주면 썩으니까 나눠놓지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행정부, 정부라고 하죠. 행정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해결해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이게 뭐야? 사법부. 이게 전통적인 삼권 분립이야. 얘기 들어봤죠? 삼권 분립 이렇게 돼.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헌재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게 또 입법부라 여기나 행정부를 다 규제할 수 있어요. 권한쟁의라든가 우연법률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건 요 세 개 이렇게 나누는 게 삼권 분립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요 법률 어디서 제정한다고? 입법부. 여기서 법률 제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이게 어디야? 국회. 국회. 그러면 이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행정부. 여기서 어떻게 한다? 집행하지. 근데 이 집행하려면 정부에는 여기 누구도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장관도 있고 이렇죠? 각부 장관은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행정부에서는 뭐가 있느냐? 명령 제정권이 있어. 행정명령. 알았어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명령. 법률에서 우임해서. 근데 이 대통령이 정한 명령을 뭐라고 한다? 대통령 명령. 줄여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나 장관이 규정한 걸 총리령 또는 각부 장관이 정한 걸 부령이라고 그래. 부령. 이걸 부령. 총리령이나 부령. 같은 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을 크게 구조를 정해서 무슨 법,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딱 정해서 이걸 해당 집행하는 부서로 보내면 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요거는 정부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내면 여기 법률에서 이 하위 우임했으면 명령에 우임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대통령이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 이게 뭐냐? 요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야. 동법 시행령. 그래서 요 시행령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뭐라고 하냐? 이건 장관이 알아서 규정해서 채워넣어라 라고 또 우임하는 게 있어. 요거 부령에 우임한 거 있어. 요건 뭐가 된다?
요 명칭이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이렇게 나 시행규칙 이런 명칭이 붙어 있어. 알았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이게 책에는 없지만 이해를 하고 들어가 이걸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런 걸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한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시간은 없지만 첫 시간에만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은 대부분이 이렇게 요 법률로 구성되는 행정법률 중에서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법률 중에서 자, 요 법률이 가면 무슨 법률 나오면 뭐가 따라온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그러게 이게 조문이 100개 나오면 3배로 늘어나요. 거의 한 그 조문 수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가 된다?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야. 세트. 그래서 법제처에 가면 무슨 법률 찾으면 3단 비교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란히 한눈에 보게 나타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적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을 하는 법률은 결국은 조문을 갖다 놔야 되는 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문 책을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론적으로 다 풀어서 제목을 붙이고 작은 제목을 붙여가지고 배열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 다 된 다음에 법률 조문을 읽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똑같아. 법률 조문 내용.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인다 라고 알아두시고, 다만 여기 여러분 공시법이 특이한 것은 이 등기 파트가 특이한 거예요. 요게 왜 특이하냐? 아까 부동산 등기는 민법에 대한 절차법이라고 했죠. 요 등기 출발점은 민법 186조야. 자, 민법 186조 얘기 들었어요? 조문 몰라도 괜찮습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등기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게 보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럼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시청에 가서 하나요? 어디 가서 하나요? 등기소. 등기소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 등기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예, 어서 오세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등기소는?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람은 이 개념도 몰라, 지금. 그래서 제가 이 1월 달하고 10월 달 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등기소는 어디에 있어요? 예? 예,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사법부 법원의 말단기관이 등기소예요. 여기 요 밑에 가면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라든가 대전지방법원 뭐 공주등기소라든가 공주지원 등기과라든가 뭐 이렇게 등기소나 등기과가 법원 등기과가 있어요. 요 밑에 이게 등기소라는 거예요. 등기사항을 처리하는 곳. 등기소. 자, 등기소는 어디 속했다?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소속이야. 사법부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수법원도 있고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같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 지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사무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해. 어디? 법원 소속이다 이러니 법원 소속. 그럼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를 규정했는데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 절차를 규정했어. 그런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거는 토지를 등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이 누구라고 할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돼서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말고 또 뭐가 나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이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법부에는 여기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나요? 여기 사법부에 대통령도 있고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런 거 없어. 대법원장이나 각 법원장들이 있겠지만 여기는 장관도 없고, 물론 레벨은 누구 갖다 레벨은 맞춰주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장관도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야? 뭐가 없다는 거야?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 뭐예요 이거? 요거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세부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겠어요? 어떻게 규정해야 돼? 법률 대강만 규정했다 했지. 부동산 등기법도 법률이야. 근데 이건 여기 행정부에 집행하지 않고 어디 간다? 사법부에 쓰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에는 대통령령도 없고 부령도 없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 그래서 헌법에서 직접 사법부에 세부 사항을 너희들이 결정해서 정해라. 규칙 제정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 법률입니다. 요게 있고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어. 이것은 대법원 규칙이다. 대법원 규칙이야. 즉 여기 시행 규칙이 아니라 뭐라고? 등기 규칙. 시행이 빠졌죠. 왜? 법 체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사법부에서는 불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규칙을 정해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문제 풀 때는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규칙으로서 이 대법원 규칙을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예규도 나와. 개별적으로. 이것은 사법부, 즉 사법부 중에서 대법원에서 등기 예규를 제정해서 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같은 이런 특이한 사건이 반복될 땐 요 예규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요 하나는 행정부 소속의 요거는 여기서 취급하는 거고, 자 부동산 등기법은 서로 이쪽 취급하는 거야. 완전히 이질적인 거잖아. 그죠? 이질적인 거야. 요게 한 과목을 구성했어. 그럼 뭔가 공시법이 특이한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사법부에서 취급하는 법률 하나, 행정부에서 취급하는 법률 하나 묶어서 한 과목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이 깊을 것 같아? 완전히 관련이 없이 그냥 딱 단절된 것 같아? 예? 두 과목이 관련이 깊을 것 같아? 아니면 관련이 없을 것 같아? 관련이 없다면 왜 한 과목으로 묶었겠어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의 서로 간에 없으면 못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묶어놨겠지. 그렇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묶어놨겠지.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여러분들 이 틀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에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는 왜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법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막 저걸 저렇구나, 딱딱, 그렇구나, 이해하면 돼. 나중에 이거 여러분 주관식으로 논술하라고 안 내요. 그러니까 전체 체계가 이렇구나,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시법만 이래요. 나머지 과목은 여기 사법부 소속 아무 관련이 없어.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시행령, 시행규칙 2차 과목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틀을 이해했으니까 보세요. 자, 요 등기와 이렇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됐는데, 이 두 가지 과목이, 이걸 이제 좀 지울게요. 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이라. 줄여서 그냥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등기라고 그러고.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었어요.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특징을 알아야 돼. 공시제도는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쓰고 있다. 이원적 공시 방법.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어. 마침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청주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여기 또 뭐 들으러 왔네. 저 옆에. 네, 제가 여기 대전에선 방문가에서 오래 강의했었어요. 개인 사업 때문에 좀 쉬었고, 청주에도 작년까지 강의해 줬는데 거기 합격생이 좀 길에 복도에서 만나니까 세종시에서도 이쪽에 조치원에서 몇 명 왔었거든. 자, 이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공시 방법이 두 가지 이원화됐다는 거예요. 먼저 대장에 한번 공시. 이 대장은 지적 공부 중에서 대표적인 걸 얘기합니다. 대장에 한번 공시한다. 자, 이것은 어디냐? 지적 소관청인 시장군 수구청장.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요 묶어서 이제 소관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관청. 요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표현을 지적 소관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등기소가 있다 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조치원에 보면 조치원 등기소가 있어요. 요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냐? 등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 여기 두 가지 장부로 나눠져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알려면, 자, 양쪽 지적과 등기 모두 공통적인 건 토지야. 그렇죠? 토지를 놓고 보자. 제가 아침에 헤맨 요 세롬동 48번지 찍고 왔는데 엉뚱한 데로 돌아가지고 여기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어. 한 필 토지. 자,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 48번지다. 토지야. 그게 뭐야?
소재와 지번을 얘기했어요. 어디에 있느냐?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주소와 개념이 다른 거야. 지번과 주소는 다르죠? 예? 이제 그 아직도 개념이 헷갈리실 텐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요즘도 엄청나게 사람도 더 혼동이 됐어. 과거에 지번 중심 주소를 쓸 때는 혼동은 없었는데 몇 번째요? 딱 얘기하면 알아서 내비찍고 갖게 하면 끝나는데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또 하나 또 생겼어. 주소. 과거의 주소는 지번 중심 주소를 썼기 때문에 지번이 결정되면 주소는 자동으로 결정된 거야. 예를 세종동 저기 세롬동 48이다. 그러면 주소는 여기 거주한 사람은 세롬동 48번지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주소 표기를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처럼 하자 해가지고 도로나 건물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결정하자 해서 들어온 게 도로명 주소야.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데 제가 볼 때 잘 안 맞아요. 물론 세종시는 이거 계획도시니까 좀 맞을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이 지형 관계에서는 맞지 않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허벌판에 큰 8천 도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간선도를 만들고 거기다 딱딱 바둑판 좀 잘라가지고 집을 짓고 그래서 큰 대로로 가다가 몇 번째 길로 들어가서 거기 몇 번째 집이다. 이거 딱 나오면 정확한데 우리나라는 산모퉁이를 돌아서 언덕을 넘고 그 옆집을 돌아서 모퉁이로 올라가다가 거기에 넘어가서 살고 나온 밑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아주 그냥 꼬불꼬불 다 이렇게 됐어. 이러니 도로명 주소 이거 붙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시행했느냐? 정부 집행 공무원들이 잠깐 외국에 우리 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에 연수 같은 거 시켜주면 미국에 가보니까 야 이런 게 있어. 우리도 이렇게 하자. 미국 건 다 좋은 줄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이게 도입돼 가지고 더 물론 한 100년 지나가면 적응될지 모르지. 그러면 여전히 이원화됐어. 주소 표기 방법과 지번 계속 따라가야 돼. 지번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 있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저쪽 부산서 주차장 뭘 법인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법인을 만들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법인의 소재지를 정해야 돼. 법인의 소재는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건물을 놓고 거기를 소재를 정했어. 그러니까 법인의 본점 소재에 나와 있었잖아. 근데 나보고 갑자기 법인의 본점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 이상하다고 내가 어디냐고 지도 찍어보니까 거기 딱 거기 나와 주차장이. 근데 그 법인의 주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 주차장에 건물 있었어 없었어? 없어. 컨테이너 놨자 있잖아. 컨테이너가 무슨 건물입니까? 이동식가 그거는 등기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엔 거기를 주소 정해서 본점을 정해줬지만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서 거기는 건물이 없는 데야. 그러니까 본점이 없어졌지. 옛날에 지번 중심 쓰면 그냥 그 지번 주소가 되는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시 들어가서 무슨 길 무슨 로 뭐 이런 게 있죠. 대로 로 길 순서가 그 다음에 건물이 몇 번째 오른쪽에서 가면 뭐 짝수다 왼쪽 홀수다 이런 번호를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개념이 이 도로명 주소를 쓰면서 기존의 지번과 관계를 이해 못하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 찍고 갈 테니까 지번 구 주소 좀 알려 주세요 하면은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와 그 종래의 지번 중심의 소재지와 섞어서 막 얘기해. 그럼 찍으면 엉뚱 들어가 버려 이게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소를 다루지 않고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개념, 민법상 주소 개념도 있지만 주민등록법상 이거는 어디에서 거주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럼 저 허벌판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을까? 저 논바닥이나 밭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을까? 산속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을까요? 산에서 그냥 야산에서 있어 없어? 그러면 이런 논이나 밭에 도로명 주소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도로명 주소는 어디? 건물이 있어야만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데 도로명 주소 자체가 없어. 뭐밖에 없어? 지번밖에 없는 거예요. 지번밖에. 여기 지금 등기 안 냈지. 등기 안 낸 상태에서는 주소 표기가 나와 있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건물이 등기가 나야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요. 건축물대장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놈은 지금 건축 중인데 지번 주소가 표기됐겠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제가 계속 헤맸지. 보니까 내비게이션에는 옛날 그 벌판이야. 그래서 스마트폰을 찍으니까 그래서 조금 나와. 근데 보니까 엉뚱한 데로 돌고 앉아 있어.
몇 바퀴를 돌다 공사장 인부 들어오고 빨리 빼라고 다투다 나왔어요.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나와보니까 덤프트럭이 앞을 막으면서 막 들어와. 이게 지금 막 공사 중이야. 다 사방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지번이라는 거예요. 지번. 그래서 주소와 이런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하나 있다면 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가 크게 보면 자,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번이야.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용도가 뭐냐 이걸 지목이라고 그래. 지목. 그 다음에 토지 넓이 얼마냐 이걸 면적이라고 그래. 이거 면적. 이거 말고도 토지 경계나 경계점의 좌표값 이런 것들 다 포함되지만 이런 것을 토지 표시사항이다. 토지 표시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 38번지 이게 뭐다? 소재 지번이야. 요 토지 밑에 있는 땅은 지목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할까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지목을 뭐라고 그래? 예? 대지라고는 하지 않아.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야. 지적에서 뭐라고 배우냐? 그냥 대. 알았어요? 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대.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자 세롬동 만약 지번 38 요까지가 지번이야. 지목은 대. 면적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가 나왔다. 이렇게 미터 펄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사항이라고. 토지 표시. 이건 누가 봐도 다 똑같죠. 객관적 사실이지. 팩트라면 팩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팩트지. 근데 이 땅이 얼마일까? 이건 뭐야? 객관적인 거야? 땅값이 얼마 나갈까? 정해져 있을까 없을까? 땅값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걸 1억 주고 이거 소유자가 난 1억 주면 팔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살란 사람은 아 그거 너무 비싼데 난 5천만 원 주고 살게. 평가가 다 다르죠. 그래서 빨리 팔고 싶으면 가격을 내려야 되고 살란 사람 사고 싶으면 어떻게 돼? 가격 올려주면 돼. 이건 뭐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가격은 객관적으로 결정된 거야 아직? 미리 결정해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는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면 돈 더 주고 사는 거고 별로 안 나가는 땅은 가격을 낮춰야 돼. 노처녀들이 집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눈을 낮추면 쉽게 갈 수 있어. 나이 들수록 자꾸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땅도 똑같아요. 팔려면 어떻게 돼? 낮춰야지. 안 팔리면. 살라는 사람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 높여줘야지.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물은 나오지만 미리 사전에 선언적으로 이건 얼마짜리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면적처럼 500제곱미터 토지야 그러면 이 면적은 객관적 사실이니까 정확한 측량을 통해 나오는 거죠. 누가 계산해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하나의 사실관계. 토지에 관한 정보 중 사실적인 측면이다. 사실관계다. 이렇게 표현해 이런 걸. 그 다음에 이 땅 주인이 누구냐? 이건 뭐야? 소유권자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권리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 권리관계 중에서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각종 권리 배웠죠? 제한물권도 배웠고 소유권을 제한해서 제한물권에 나와 그게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 이런 게 있지? 그럼 여기에 뭐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고 근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자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문제예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권리관계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권리관계 만약 이 땅 주인이 A라면 A가 소유자다. 이 사람 소유자다. 그러면 요 소유자라는 것은 소유권, 권리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관련된 정보 중에 크게 두 가지 나눠서 토지 관련 정보 중에 이런 사실관계적 정보와 권리관계적 정보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장부에 기록해서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국가 관리 안 해주면 여러분들 굉장히 골치 아파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 지금 땅이 하나 나왔다. 서귀포에. 그럼 그게 옆에 누가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 땅이 있는지조차 어떻게 알을까? 현장에 가보면 그 땅이 보일까요? 땅에다 이건 제주 서귀포 무슨 동 몇 번지 땅이라고 써놨을까? 안 써놨어요. 설사 그 위치까지 갔어. 땅에다 경계를 금을 딱 그어놨을까요? 딱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 무슨 뭐 선을 깊게 파놨을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금 거나 소용이 없어. 비 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땅을 가봐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걸 누군가 정확히 조사해서 이걸 장부에 기록해 주면 여러분 그 장부를 이용해서 정보를 파악하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토지, 요 세름동 요 38번지 딱 장부 보니까 토지가 나오네? 그럼 이 토지, 위치 딱 지도 보면 다 나와. 현장에 가서, 보니 이 근방이네? 알았어. 정확한 경계를 하면 측량하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적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관계적 정보, 이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우리가 일정한 장부에 기록해서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쓴다. 그게 어떻게? 첫째, 대장에 한 번, 등기부에 한 번. 알았어요? 이 대장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건물로 가면 건축물 대장도 있어. 그러나 지적에선 다루지 않지. 지적에선 토지만 취급하니까. 그러면 이 대장에 토지 관련 정보를 써줍니다. 이 두 가지 정보, 즉 세종시 세롬동 38번지 지목대 면적 500제곱미터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대장에 여기에 기록이 된다. 사실관계를 한번 기록해줘. 요 기록해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대장에 등록한다 용어. 동산 뭐라고? 등록한다. 자, 그래서 요 행정청으로 갈 때 이 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건데 행정청에서는 무엇을 장부에 기록할 때 용어를 뭐라고 한다?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등록한다. 등기한다 하면 안 돼. 등록한다. 그래서 사실관계인 이런 소재, 지번, 면적이나 이런 지목 이런 것들을 여기 한번 등록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 권리관계 요 권리관계도 한번 또 여기다 기록해 줘요. 이렇게 어디에? 대장. 토지대장 보면 요 내용이 다 나와 있어. 세종시 세рем동 38번지 토지는 지목은 대다. 면적은 500제곱미터. 소유자는 A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디 가보면 여기 등기소에 가보니까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라는 장부가 또 나와. 요 토지에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 요 등기부에 가보니까 표제부에 토지 표신 사실관계가 기록돼.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 38번지 지목대 면적 500제곱미터 이렇게 딱 여기에 이거를 한 번 더 기록해줘요. 그리고 갑구라는 곳에 가면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다 기록해 주는데 이 갑구의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여기에 기록해 줍니다. 근데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기록할 때는 뭐라고 쓴다? 용어를 등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한다. 등기소에 가서 등록한다 하면 큰일 나요. 자, 소관청의 대장에는 뭐한다? 등록한다. 자, 등기소에 등기부에는 뭐한다?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토지, 객체가 동일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장에 등록한 내용이나 등기부에 등기한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될까? 안 맞을까? 에? 이게 일치해야 될까? 서로 불일치할까? 일치해야 되지. 똑같은 내 땅인데 하나 땅인데 왜 서로 간에 불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일치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한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까 얘기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즉 지적에서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여기 등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 요 부동산 등기법이 하는 거야. 여기 부동산 등기법에서 요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양자가 동일한 토지니까 상호 일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 시장군수청장 시청에 가니까 지적 공무원들이 토지대장을 다루고 있어. 여기 등기소에 가니까 등기관들이 이걸 다루고 있어. 여러분이 혼자서 이중장부를 만들어도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장부에 서로 다른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하다 보면 양자가 불일치할 수 있을까? 항상 일치할까? 예? 양자가 불일치할 수 있죠? 안 맞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에 보니까 세롬동 38번지
면적이 보니까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 면적을 놓고 봤더니. 근데 등기부에 보니까 55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불일치하네. 토지 등기부에 하니까 소유자가 A로 나와 있어. 토지 대장에 가보니까 소유자가 B로 나와 있어. 이것도 안 맞네. 같은 땅인데.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원적 공시 방법이란 여러분 이 틀을 이해하시고, 자,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 문제, 권리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안 맞을 때는 중심이 어딘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등기순 어디에 소속된 기관이라고 했죠? 예? 등기순 어디? 사법부. 그렇지. 법원. 사법부 소속이지. 법원에서는 뭘 잘할까? 요 둘 중에서. 요 둘 중에 무엇을 잘할 것 같아? 법원에서? 그럼 느낌상. 예? 법원이 뭐예요? 재판하는 기관이지. 권리 의무 관계를 판다. 누구한테 의무했는데 이행 안 하면 의무를 이행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판. 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거야. 판결 받을 때. 그러면 등기순 어떤 걸, 이 둘 중에 어떤 걸 잘할 것 같아? 요걸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은 뭘 잘해? 권리 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공문 내려와서 알았어 딱 쓰고 집행했습니다. 그럼 올려보내고 허락한 대로밖에 안 해요. 허락하는 것도 잘 안 치. 복지부동 딱 업체를 잘못하면 또 뭘까? 가만히 허락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공무원들이야. 즉 공무원들은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사실적인 책임 허락하는 것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관계를 잘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게 특화돼 있어. 특화. 즉 지적공무원들은 대장에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기록하는 것이, 즉 등록하는 것이 첫째 주 임무야. 등기관들은 권리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기록해 주는 것이 주 임무야. 그래서 양자는 일치해야 되는데 안 맞을 때는 뭔가 하나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고치해야지. 고치해야 돼. 이건 분쟁이 생긴 게 아니고 고치해야 돼. 어떻게 고친다?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이 면적 같은 거는 어디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두 가지 장부 중에 토지 대장에 500제곱미터야? 토지 등기부에 550이야. 나는 많은 게 좋아. 550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사실관계 맞지 않는데 그걸 가공된 그 면적을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면적은 등기부에 비록 더 많게 돼 있어. 이건 잘못된 거니까 기준이 뭐다?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바꿔주겠다. 이거 바꾼다. 이걸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 일상요.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에? 교체란 말도 있지만 변경한다. 변경한다. 이 변경해. 변경. 어디를 바꾼다고? 등기부를. 등기부에 바꿔 쓸 때 뭐라고 쓴다? 바꿔 쓸 때 뭐라고 그래? 변경 등기한다. 변경 등기를 통해서 요 내용을 어떻게 바꿔줘라? 대장과 일치하게 바꿔줘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불일치가 제거해서 다시 일치가 된다. 이때 변경의 대상은 당연히 뭐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지. 이걸 변경 등기한다고 했는데 변경 등록한다고 하면 맞아 틀려? 변경 등록한다고 하면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을 바꾸는 걸 등록이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550을 기준으로 이쪽 550 바꿔주는 걸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불일치할 때는 무엇을 하라고? 변경 등기를 해서, 즉 어디를 바꿔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켜주는 것이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 거꾸로 그럼 보세요. 똑같은 원리에서 여기 소유자가 안 맞지? 그럼 기준이 어디라고 있어? 기준이 등기부라고 있죠. 그럼 여기가 기준이야. 그럼 뭐가 잘못됐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잘못된 거야.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때는 이 등기부 기준을 어디를 바꿔야 되겠어? 여기를 바꿔야 되겠죠. 대장을 바꿀 때, 이걸 바꿀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바꿀 때도 뭐라고 그래? 변경. 변경해야 되겠지?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에? 변경? 그렇지요. 이제 이 원리가 이제 하니까 여러분 용어가 따로 변경 등록한다라고 해. 여기를 변경 등기한다면 어떻게 돼? 요 대장 기준 등기부를 소유자 B로 바꿔줄 때 변경 등기한다게 되잖아. 여기는 변경 등록한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대상은 무엇을 변경 등록했어? 소유자 표시를. 그러니까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켜 놓으면 된다. 이 얘기야.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이렇게 이원화됐는데 이게 상호 불일치할 때는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꾸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요거 잘 이제 시간이 보니까 제가 1시간 정도 넘지 않은 법은 쉴 겁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지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 벌써 1시간 지났어. 여러분들 1시간 지나면 50분 지나면 엉덩이 아프고 머리가 지진합니다.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잠깐 쉬면서 리프레시 멀지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지우지 마세요. 계속 또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잠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